11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그랜드 웨딩홀 로비에서 저는 한복 저고리 앞서풀 몇 번째 여미고 있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려서 매듭이 제대로 안 묶이더군요.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린 적이 언제였나 싶었죠. 아, 제 이름은 조태섭입니다. 1959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지금은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어요. 구청에서 32년간 일하다 3년 전에 정년퇴직한 평범한 공무원이었죠. 오늘은 제 외동딸 지원이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지원이는 올해 32살 수원에서 태어나 제 손에서 자란 아이예요. 회계사로 일하면서도 매달 용돈을 챙겨주는 효녀죠. 신랑은 김성재라는 청년인데 서울 강남 출신의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버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재 어머니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61세 되시는 분인데 강남에서 평생 사신 티가 확실히 나더군요. 말투부터 옷차림까지 단정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여유로운 느낌이었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저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웨딩홀 로비는 온통 하얀 꽃과 반짝이는 조명으로 가득했어요. 높은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고 대리석 바닥은 구두 소리가 딱딱 울릴 정도로 반질반질했죠.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해서 방명록을 쓰고 있었고 웨딩 플래너는 분주하게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님, 사진 촬영 준비해 주세요. 사진 기사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원이가 드레스룸에서 나왔더군요.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베일이 얼굴을 살짝 가리고 있었지만 그 뒤로 보이는 눈매가 반짝거렸죠. 제가 혼자 키운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었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빠, 떨고 있네요? 지원이가 살며시 웃으며 제 팔을 잡았어요. 응, 아빠가 더 긴장되는구나.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지원이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히는 것을 봤어요. 우리 아빠 고생 많이 했어요. 엄마 없이 저 하나 키우느라. 저는 목이 메어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장 입구에서 하객들을 맡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섭아, 조태섭. 고개를 돌려보니 여자 한 명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 순간 그 얼굴이 눈에 익었습니다. 영경이? 박영경. 제가 공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같은 반이었던 동창이었어요. 지금은 65세가 되었을 텐데 20년 넘게 못 본 사이였죠.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나? 아, 지원이가 중학생일 때 동창회에서 잠깐 봤던 것 같은데 누구한테 청첩장을 받았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영경아, 반가워. 그런데 왜?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영경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태섭아, 급한 일이야.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어?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영경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뭔 일인데 결혼식 날. 조용한 데서 이야기해야 해. 정말 중요한 거야. 영경이는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로비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웨딩홀 구석진 곳, 화분 뒤편이었어요.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이 멀리서 들려왔지만 이곳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죠. 영경이는 한 번 더 주변을 살펴보더니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섭아,
너 지금 사위 될 놈 그거 알아? 뭘 알아? 그놈 우리 선미 버리고 달아난 인간이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미는 영경이의 딸 이름이었어요. 지원이보다 3살 어린 아이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뭔 소리야 그게. 거짓말 아니야. 3년 전 일이야. 임신까지 시켰는데 책임 안 지고 도망갔어. 우리 선미 지금도 정신과 다니고 있다고. 영경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성재. 오늘 제 딸과 결혼할 그 청년이었거든요. 이게 정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태서봐,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우리 선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지금도 밖에 잘 못 나와. 영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다른 여자한테 잘해줄 수 있겠어? 내 딸도 똑같이 당할 거야. 그때 웨딩 플래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신부아버님, 예식 시작 10분 전입니다. 입장 준비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영경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서봐, 이 결혼 막아야 해. 늦기 전에. 예식장 입구에서 지원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웨딩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더욱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온통 영경이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김성재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내 딸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빠,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지원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다, 괜찮아. 그냥 감격스러워서 그래. 하지만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고 지원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봤죠.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웅장한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고 신랑 성재는 단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웃음이 가면 같아 보였어요. 지원이가 제 팔을 끼고 천천히 걸어가려고 했을 때 저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아빠, 지원아, 잠깐만. 제가 말하는 순간 예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딸을 지켜야겠다고. 설령 그것이 오늘 이 자리를 망치는 일이라 해도.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32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93년 3월 수원의 작은 산부인과 병원이었죠. 간호사가 하얀 담요에 쌓인 작은 생명체를 제 품에 안겨줬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딸입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그때 저는 34세였고 아내 순자는 28세였어요. 전주에서 태어나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저와 결혼한 여자였죠. 여보, 이름 뭐라고 할까? 순자가 지친 얼굴로 웃으며 물었어요. 지혜로운 지혜, 도움 원자. 지원이 어때? 좋아요. 우리 지원이. 그때 순자의 손을 잡았던 기억이 나네요. 차갑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4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1997년 겨울이었어요. 지원이가 2도를 막 넘겼을 때였죠. 순자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쓰러졌어요. 급성 간질환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당시 우리 형편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 제 월급이 80만 원 정도였는데 수술비도 비쌌지만 아내는 급격하게 상태가 안 좋아지고 간이식을 받을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여보, 지원이 잘 키워줘요.
순자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도 지원이 걱정만 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장례식 날 2살짜리 지원이는 엄마라고 계속 물었죠. 저는 엄마는 하늘나라 갔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지원이 이유식을 만들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구청으로 출근했어요. 퇴근하면 지원이를 데리러 가고 집에 와서 저녁을 해먹이고 목욕시키고 재우고 그런 일상이 반복됐죠. 기억에 남는 날이 하나 있어요. 지원이가 5살 때였어요. 겨울비가 내리던 날인데 어린이집 앞에서 지원이가 우산도 없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30분 정도 늦었었거든요. 작은 몸으로 떨고 있는 지원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 지원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미안해, 아빠가 일 때문에 늦었어. 제가 지원이를 품에 안고 말했죠. 그때 지원이가 제 목에 팔을 감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아빠. 지원이는 아빠만 있으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밤 지원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엄마 목까지 해주겠다. 그 다짐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원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그랬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왔는데 저희는 아빠 혼자였죠. 지원이가 우리는 왜 엄마가 없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엄마가 하늘에서 지원이 지켜보고 계셔. 그리고 아빠가 엄마 목까지 할 거야 라고 답했어요. 정말 힘든 시기도 있었어요. 지원이가 중학생일 때였는데 아이들이 지원이는 엄마가 없어서 불쌍해라고 놀렸다더라고요. 그날 지원이가 집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아빠,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원이를 꼭 안고 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지원이는 정말 강한 아이였어요. 다음 날부터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밝게 웃으며 학교에 갔거든요. 그리고 제게 아빠, 나는 아빠가 최고야. 엄마 없어도 전혀 불행하지 않아라고 말해줬어요. 그때 저는 이 아이가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다는 걸 깨달았죠. 고등학교 졸업식 날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원이가 전교 3등으로 졸업했거든요. 시상식에서 지원이가 상을 받을 때 저는 객석에서 혼자 박수를 치며 울었어요. 아빠, 부끄러워. 사람들이 다 바라고 지원이가 나중에 말했지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대학교 4년 동안은 더욱 힘들었어요.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야간 경비 일을 하고 싶었지만 공무원이라 할 수 없어서 대신 주말마다 시민교육 강의를 나가며 부족한 돈을 벌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죠. 하지만 지원이에게는 절대 티내지 않았죠. 아빠, 제가 알바해서 등록금 벌게요라고 지원이가 말했을 때도 안 돼. 넌 공부만 하면 되라고 말했어요. 지원이가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빠, 저 붙었어요. 회계사 됐어요. 전화로 들려온 지원이의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32년간의 고생이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취직하고 나서 지원이는 매달 용돈을 보내줬어요. 아빠, 이제 제가 아빠 모실 차례예요. 처음 용돈을 받았을 때 저는 며칠 동안 그 돈을 쓰지 못했어요. 제가 키운 아이가 이제는 저를 돌봐주겠다고 하니 감격스러우면서도 서운했거든요. 2년 전 지원이가 김성재를 소개해줬을 때를 기억해요. 아빠,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요. 처음 성재를 만났을 때 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정중하게 인사하고 지원이를 대하는 모습도
다정해 보였거든요. 아버님, 지원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도 진심으로 보였어요. 상견례 날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성재 부모님도 괜찮은 분들 같았고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는 모습도 보기 좋았죠. 그때 저는 이제 지원이도 제 인생을 사는구나.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지원이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갈 때도, 신혼집을 구할 때도, 혼수를 장만할 때도 항상 웃고 있었거든요.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할 때마다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그런데 지금 친구 영경이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어요. 내가 성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정말 지원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가? 32년 동안 지원이를 지켜온 아버지로서 마지막까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식장 입구에서 멈춰 선절을 보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원이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딸의 인생을 걸고 도박할 수는 없다고. 지원아, 아빠랑 잠깐 나가자.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예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상관없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었거든요. 로비 한쪽 구석, 영경이가 초조하게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원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웨딩드레스의 하얀 레이스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은 오히려 더 안타까워 보였어요. 일단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저는 영경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경아, 정말 확실한 거야?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영경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6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더군요. 태서봐,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우리 선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직접 보여줄게. 첫 번째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죠.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퀭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3년 전 우리 선미야. 26살이었지. 영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였어. 꿈도 많고 밝은 아이였는데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어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찍은 셀카였습니다. 여자는 아까 그 선미였고 남자는 지원이가 작은 비명을 질렀어요. 이거 성재 오빠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성재였어요. 3년 전의 모습이라 지금보다 좀 더 어려 보였지만 분명히 오늘 지원이와 결혼하려던 그 남자였죠. 맞아. 김성재야. 그때 나이가 32살이었지. 영경이가 쓰라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선미한테는 누나라고 불렀어. 3살 어렸거든. 처음엔 정말 다정한 남자친구였어. 꽃도 사주고 편지도 써주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까지 했었지. 영경이는 다음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데이트 사진들이었죠. 놀이공원에서, 바닷가에서, 카페에서 정말 행복해 보이는 커플이었어요. 6개월 동안 만났어. 선미는 정말 행복해했지. 오빠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엄마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럼 정말 사귀었던 거예요? 지원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도 아직 현실감이 없었어요. 성재가 정말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사귀기만 했겠어? 임신까지 했었어. 영경이의 말에 지원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경이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임신 테스트기 사진이었습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죠. 이거 찍어서 성재한테 보냈대. 그때까지만 해도 성재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우리 아기네 정말 행복하다고 했었어. 그 다음 보여준 건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었어요. 성재가 선미에게 보낸 문자들이었죠. 선미야, 사랑해. 우리 꼭 결혼하자.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우리 아기 잘 키우자. 달콤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다 언제 일이에요? 지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21년 여름부터 가을까지야. 그런데 영경이가 말을 끊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10월 말에 갑자기 달라졌어. 연락이 뜸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전화도 안 받았지. 영경이는 다시 문자 화면을 넘겼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선미야, 미안해. 집안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좀 시간을 줘. 지금은 힘들어. 나중에 연락할게. 점점 차가워지는 메시지들이었죠. 우리 선미가 계속 연락했어. 오빠, 저 뭘 잘못했어요? 아기는 어떻게 해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재는 답장도 안 했어. 영경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마지막에 딱 한 번 답장을 보냈지. 정리하자. 나는 더 이상 책임 못 져. 지원이가 그 문자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정말 성재 오빠가 보낸 거예요? 확실해. 전화번호도 똑같아. 내가 확인해 봤어. 영경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미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산했어. 스트레스 때문에. 영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수술받고 혼자 울었어. 그 뒤로 우울증이 시작됐지. 영경이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최근에 찍은 선미의 모습이었습니다. 3년 전의 밝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죠. 지금도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 약 없으면 밖에도 못 나가. 남자만 보면 벌벌 떨어. 엄마. 지원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아니, 영경이를 부른 거였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지원아. 너한테 이런 이야기하기 너무 미안해. 하지만 그 인간한테 또 다른 여자가 당할 수는 없어서 영경이는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재 오빠, 제발 전화 좀 받아요. 나 혼자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처절한 목소리였어요. 이게 선미가 성재한테 남긴 음성 메시지야. 3년 전 12월에. 그 다음 들린 건 남자 목소리였어요. 분명히 성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만해, 선미야. 나도 힘들어.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 그냥 잊자. 미안해. 차갑고 무감정한 목소리였죠. 이 녹음은 어떻게? 선미가 전화 통화할 때 녹음해뒀어. 혹시 몰라서. 정말 다행이었지. 이런 증거라도 있으니까. 영경이가 스마트폰을 끄며 말했어요. 지원이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죠. 지원아. 제가 딸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태서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경이가 제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 인간이 다른 여자한테 또 그런 짓 하는 걸 볼 수는 없었어. 그래서 내가 모르는 누구라도 말리려고 달려왔어. 그런데 친구 딸이라니 내 딸한테는 더욱더 절대 안 돼. 그때 웨딩 플래너가 뛰어왔어요. 신부님, 지금 예식 시작해야 하는데요. 하객들이 다 기다리고 계세요. 하지만 지원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지원아, 어떻게 할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단단한 결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빠, 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어요. 지원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웨딩홀 로비에는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양가 가족들도 모두 와 있었거든요. 지원아, 잠깐 진정하고 생각해보자. 저는 딸의 어깨를 살며시 잡았습니다. 지원이는 웨딩드레스 스커트를 꽉 쥐고 있었어요. 하얀 레이스가 구겨질 정도로요.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요? 영경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원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단순히 이런 일이라면 말리러 오지 않았을 거야. 더 심각한 일들이 있어. 영경이가 다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카카오톡을 켰어요. 태서봐, 이거 봐. 화면에는 김성재 피해자 모임이라는 단톡방이 떠 있었어요. 참여자가 6명이었죠. 이게 뭐야? 제가 물었어요. 성재한테 당한 여자들이야. 우리 선미 포함해서 총 6명. 다들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어. 영경이가 단톡방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어요. 메시지들이 주르륵 올라갔죠. 언니들, 또 새로운 피해자 생겼어요. 결혼식 올리려고 하는데 막아야 할 것 같아요. 어머, 또요? 이번엔 얼마나 뜯어갔을까? 패턴이 똑같네요. 결혼 약속하고 돈 빼먹고 튀기. 지원이가 그 메시지들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게 다 진짜예요? 진짜야. 한 명씩 소개해 줄게. 영경이가 프로필을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윤간호사라는 닉네임이었어요. 29살 간호사야. 성재한테 어머니 급성심부전으로 수술하신다고 해서 수술비 1천만 원 줬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성재 어머니는 아무 병도 없었어. 두 번째는 회계사 언니였죠. 31살 회계사. 신혼집 계약금 부족하다고 해서 5천만 원 줬어. 그런데 계약서가 다 가짜였대. 부동산 중개업소랑 짜고 친 거야. 세 번째는 공무원 미정이었어요. 27살 구청 공무원. 아버지 사업 투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3천만 원 줬는데 성재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 지원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더 있어. 영경이가 계속 보여줬어요. 네 번째는 디자이너 소영. 28살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동생 군대 문제 해결한다고 800만 원 뜯어갔대. 다섯 번째는 선생님의 진. 30살 초등학교 교사야. 성재가 교통사고 냈다고 거짓말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 원 받아갔어. 영경이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우리 선미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단순한 바람둥이 문제가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였던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총 얼마나 당한 거야? 계산해 보니까 1억 3천만 원 정도 돼. 우리 선미는 돈은 안 뜯어갔지만 대신 영경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김성재가 신랑 대기실에서 나왔어요. 턱시도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죠. 지원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어? 성재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지원이는 성재를 바라보더니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오빠, 윤간호사, 회계사 언니, 공무원 미정. 이 사람들 알죠? 성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그게 누구야? 나는 몰라. 성재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모른다고요? 영경이가 스마트폰 화면을 성재에게 들이밀었어요. 그럼 이 사진들은 뭐예요? 화면에는 성재가 각각 다른 여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부동산 중개소에서, 카페에서, 모두 다른 시기, 다른 장소, 다른 여자들이었죠. 이건 성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빠, 이 여자들한테 각각 다른 이유로 돈을 받았죠? 지원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어머니 수술비, 신혼집 계약금, 아버지 사업 투자금. 다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영경이가 또 다른 증거를 꺼냈어요. 성재의 신용정보 출력물이었어요. 이것도 봐. 이 사람 빚이 20억이 넘어. 카드 빚 대출, 사채까지. 대기업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 거야. 성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어떻게 구한 거야? 피해자들이 힘을 합쳤거든.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신용조회도 해보고 내 정체를 다 파헤쳤어. 그때 성재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지금까지는 품격 있어 보였지만 지금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영경이가 성재 어머니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아드님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성재 어머니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재야, 이게 정말이야? 성재 어머니가 아들을 돌아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엄마, 그게. 대답해. 이 여자들한테 정말 돈을 받은 거야? 성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성재 어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더니 말했어요. 어머, 이를 어쩌지. 저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딸이 이런 사기꾼한테 속을 뻔했다니. 성재야. 제가 차갑게 불렀습니다. 내가 지원이한테도 돈 요구할 계획이었지? 성재가 고개를 들더니 급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지원이한테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진심? 지원이가 비웃었어요. 그럼 다른 여자들한테는 진심이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웨딩홀 안에서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늦어지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웨딩 플래너가 다시 와서 정말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66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큰 결정을 내려본 적이 있나 싶었죠. 하지만 제가 32년 동안 키운 딸을 사기꾼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어요. 들어가자. 제가 예식장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겠어. 뒤에서 지원이가 따라왔고 영경이도 함께했어요. 성재와 그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객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어요. 순간 심장이 벌떡거렸지만 저는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딸을 사기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용기는 낼 수 있었거든요. 예식장 문이 열리는 순간 웅장한 결혼행진곡이 멈췄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일제히 저희를 돌아봤어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 모든 시선이 저와 지원이에게 쏠렸죠. 지원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신부 입장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죠. 왜 저러지? 뭔 일이야? 신부가 왜 저런 표정이야? 단상에 올라서자 마이크가 보였어요.
주례 선생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죄송합니다. 저는 주례 선생님께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마이크를 잡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해본 적이 언제 있었나 싶었어요. 하지만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잦아들었죠. 저는 신부 아버지 조태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성재가 단상 아래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죠. 성재 어머니도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요. 하객석 곳곳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고 계속했어요. 오늘 이 결혼식은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순간 식장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예, 뭐라고? 무슨 일이야? 영경이가 단상 옆으로 와서 제게 스마트폰을 건네줬어요. 미리 준비해둔 화면이었죠. 저는 그 화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랑 김성재 씨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성재가 급하게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아버님, 제발 여기서는. 성재야, 너 이제 그만해. 저는 성재를 단호하게 제지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김성재 씨는 지난 3년 동안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결혼을 약속하며 사기를 쳐왔습니다. 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죠. 첫 번째 피해자는 윤간호사입니다. 저는 영경이가 준비해준 자료를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1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김성재 씨의 어머니는 아무 병도 없으셨습니다. 하객석에서 어머나 세상에 하는 탄식이 들렸어요. 성재가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박회계사입니다. 신혼집 계약금 부족하다며 5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계약서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성재 어머니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아마 이런 일이 공개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하객석의 성재 친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세 번째 피해자는 전공무원입니다. 아버지 사업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3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김성재 씨의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하객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어요. 지원이의 회사 동료인 것 같았죠. 설마 이게 정말이에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 문자, 통화 녹음, 계약서까지. 성재가 마침내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사생활? 지원이가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웨딩드레스 자락을 끌며 마이크 앞에 섰죠. 오빠, 그럼 저한테도 곧 돈 달라고 하실 거였어요? 식장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지원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어요. 네 번째 피해자는 김 디자이너, 동생 군대 문제로 800만 원. 다섯 번째 피해자는 이 교사,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2천만 원. 그리고 여섯 번째, 지원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박선미 씨, 임신까지 시키고 버렸어요. 지금도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고 해요. 하객석이 완전히 술렁였어요. 어머, 임신까지? 그럼 오늘 신부는? 이런 일이 어떻게? 친구들과 동료들이 지원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때 성재의 대학 동기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섰어요. 잠깐, 성재야.
이게 정말이야? 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죠.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성재의 신용정보 출력물이었습니다. 김성재 씨의 현재 부채는 20억 1천만 원입니다. 카드 빚 대출, 사채까지 포함해서요. 대기업 과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객석에서 누군가 돈 때문에 결혼하려 했구나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그때 지원이의 친구 중 한 명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지원아, 잘했어. 그런 놈한테 속을 뻔했네. 그 박수가 시작되자 하나둘씩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지원이 아버님이 용감하세요. 딸을 지키는 진짜 아버지네. 이런 아버지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객들의 반응이 점점 저희 편으로 돌아서고 있었어요. 성재 쪽 하객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성재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성재의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성재야, 이게 정말이야? 너 이런 놈이었어? 성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 순간 하객석에서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지 마 하는 야유가 쏟아졌어요. 웨딩 플래너가 황급히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 딸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 저의 마지막 아버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잘하셨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지원이가 복 받을 거예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쏟아졌어요. 지원이가 제 팔을 끼고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해방된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성재는 혼자 단상에 남아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초라해 보였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성재 쪽 사람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나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영경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태섭아, 정말 용감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을 거야. 저는 영경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영경아. 내가 알려줘서 정말 다행이야. 웨딩홀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하지만 지원이의 밝아진 표정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제 딸을 지켜낸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웨딩홀을 나선 저희는 서울 외곽의 작은 모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원이는 아직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하얀 레이스와 비즈 장식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초라하게 빛났죠. 아빠, 저 이 옷 벗고 싶어요. 지원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 제가 가방에서 지원이 평상복을 꺼내줬어요. 결혼식 준비할 때 혹시 몰라서 챙겨둔 거였죠. 지원이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30분 후 지원이가 평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청바지에 단정한 블라우스 차림이었어요. 얼굴에 진한 화장도 다 지우고 나니 평소의 지원이 모습이었죠. 하지만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빠, 지원이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더니 말했어요. 저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요? 제가 딸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였어요.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게 바보가 아니야. 그게 내 장점이었어. 그날 밤 지원이는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충격 때문이었겠죠.
저는 편의점에서 해열제를 사다가 먹이고 찬물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어요. 어릴 때처럼 아빠가 간병해 드릴게. 지원이가 작게 웃으며 고마워요라고 중얼거렸어요. 밤이 깊어가며 지원이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아빠, 성재 오빠가 저한테도 돈 달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야.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 대출금이 부족하다든지, 허니문 비용이 모자란다든지. 제가 말하니 지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회계사라서 돈 관리를 잘한다는 걸 알고 접근한 건가 봐요. 지원이의 목소리가 서글펐어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통장을 좋아한 거였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어요. 내 딸이 이런 상처를 받다니. 다음 날 아침 지원이가 아빠 여행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어디로? 멀리요. 아주 멀리.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다 잊을 수 있는 곳으로.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래, 가자. 아빠랑 같이. 일주일 후 저희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지원이가 예전부터 가보고 싶어 했던 포르투갈 여행이었어요. 아빠, 혼자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가주셔서 고마워요. 뭘 늦깎이 배낭여행객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 리스본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따뜻한 지중해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낯선 언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지원이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아빠, 공기가 달라요. 여기서는 숨쉬기가 편해. 첫째 날은 리스본 시내를 걸었어요. 오래된 노란 전차가 언덕길을 오르내리고 파스텔톤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지원이가 아빠 사진 찍어줘요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기뻤어요. 웃는 얼굴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둘째 날 저희는 신트라의 페나 궁전을 구경했어요. 동화 같은 성이 산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었죠. 아빠, 저기서 왕자님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지원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좋은 왕자님이 나와서 우리 지원이를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네. 셋째 날은 포르토로 이동했어요. 기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들이 아름다웠어요. 지원이가 창가에 기대어 아빠, 한국에서는 이런 풍경 볼 수 없죠? 라고 말했어요. 그래, 여기서는 모든 게 새로워 보이지? 포르토에서 저희는 가이드 투어를 신청했어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현지 가이드가 있다고 해서였죠. 약속 장소인 상벤투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작은 키의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마르코스예요. 오늘 가이드 맡을 거예요.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발음이 귀여웠어요. 34세였죠.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태어나 사진 유학을 위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관광 가이드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마르코스는 포르토의 구석구석을 안내해줬어요. 도르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포트와인 저장고에서, 오래된 서점에서. 그는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지원이는 점점 더 관심을 보였어요. 누나, 사진 찍어드릴까요? 마르코스가 지원이에게 물었어요. 지원이보다 2살 많았지만 한국 나이로 계산해서 누나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더군요. 누나라니. 제가 중얼거렸지만 지원이는 웃으며 네, 좋아요라고 대답했어요. 마르코스가 찍어준 사진 속 지원이는 정말 밝아 보였어요. 도르강을 배경으로 한 사진, 아줄레주 타일 앞에서 찍은 사진. 한국에서의 어두웠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누나, 웃는 게 참 예쁘네요. 마르코스가 수줍게 말했어요. 나는 눈을 흘기며 중얼거렸죠. 자식, 누나라니. 아직 결혼식 날 상처 안 아물었어, 임마. 하지만 지원이가 오랜만에 웃는 모습을 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투어가 끝나고 마르코스가 말했어요. 내일 시간 있으시면
제가 사진 찍는 장소들 구경시켜 드릴까요? 관광책에 안 나오는 예쁜 곳들이 많거든요. 지원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아빠 어때요? 좋지, 가보자. 제가 대답했어요. 그때부터 마르코스는 저희와 함께 포르투갈 곳곳을 다녔어요. 그는 지원이를 대할 때 정말 조심스럽고 다정했어요. 무엇보다 지원이를 재촉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죠. 일주일째 되던 날 마르코스가 지원이에게 말했어요. 누나, 저 사실 누나를 좋아해요. 하지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서 천천히 친구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청년이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성재처럼 급하게 들이대지 않고 지원이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원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한국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결혼하려던 사람이 사기꾼이었거든요. 마르코스는 놀라며 정말요? 그런 나쁜 사람이 있다니.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랑 같은 거 생각하기 힘들어요. 지원이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알겠어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누나가 준비될 때까지. 마르코스의 답변이 정말 따뜻했어요. 여행 마지막 날 마르코스가 포르투갈 전통 과자를 선물해 줬어요. 한국 가서도 포르투갈 생각나면 이거 드세요. 그리고 그가 작은 종이를 건네줬어요. 제 이메일이에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공항에서 이별할 때 지원이가 말했어요. 마르코스, 고마워요.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누나. 누나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지원이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리고 마르코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좋은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지원이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걸.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됐다는 걸 말이에요. 포르투갈에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지원이는 마르코스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며칠에 한 번, 나중에는 매일 이메일과 영상 통화를 했죠. 저는 지켜보면서 이번엔 진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마르코스가 한국 오고 싶다고 해요. 어느 날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래. 언제? 다음 달에 관광비자로 한 달 정도. 그런데 아빠 허락받고 오고 싶다고 하네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성재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죠. 마르코스가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항에서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인사를 하더군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마르코스입니다. 어설픈 한국말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손에는 포르투갈 전통 과자와 와인을 들고 있었죠. 지원이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한국어 공부했어요. 마르코스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발음이 어색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죠. 성재는 2년을 만나면서도 제게 제대로 인사 한 번 안 했는데 말이에요. 한 달 동안 마르코스는 정말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지원이와 데이트할 때도 항상 귀가 시간을 지켰고 제게 매번 오늘 지원이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원이를 대하는 모습이 진심이었죠. 어느 날 마르코스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수원역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저 지원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벌써?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1년 더 준비하고 싶어요. 마르코스는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포르투갈에서 사진작가로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고
한국어도 더 공부해서 한국에서도 일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지원이가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면 제가 한국으로 올 거예요. 내가 정말 지원이를 사랑하는구나. 제가 말하니 마르코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사랑해요. 지원이 같은 좋은 사람 처음 만났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우셨는지 정말 존경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청년을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성재처럼 급하게 결혼을 재촉하지도 않고 지원이의 상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저에게까지 허락을 구하는 예의까지 갖추고 있었거든요. 1년 후 정말로 마르코스가 다시 한국에 왔어요. 이번에는 지원이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특별한 게 있었어요. 저한테 먼저 와서 아버님, 지원이에게 청혼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 허락한다. 제가 대답하니 마르코스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습니다, 아버님.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게 보여준 반지는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포르투갈 전통 디자인으로 직접 주문 제작한 거라고 하더군요. 프로포즈는 처음 만났던 포르토의 그 전망대에서 했어요. 지원이가 영상통화로 보여줬는데 마르코스가 한국어로 지원, 저와 결혼해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2024년 가을, 지원이와 마르코스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웨딩홀이 아니라 수원의 작은 전통찻집에서였어요. 하객은 가까운 친구들만 30명 정도였죠. 비행기와 숙소 문제로 포르투갈에서 이후 한 번 더 결혼을 하기로 해서 포르투갈의 가족들은 참석을 못했어요.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찻집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뭐야? 하객 중 한 명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돌려 밖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롤스로이스 팬텀이 천천히 주차장에 들어서고 있었거든요. 그 뒤로 벤틀리 뮬산, 마세라티 르반떼가 줄줄이 따라왔어요. 총 5대의 고급 차량이 일렬로 주차되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세상에, 저런 차들이 왜 여기에? 지원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더욱 놀랐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먼저 내렸는데 품격이 남달랐어요. 그 뒤로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 그리고 젊은 남녀들이 차례로 내렸죠. 모두 15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가장 앞에 선 중년 남성이 마르코스를 보더니 포르투갈어로 뭔가 말했어요. 마르코스가 깜짝 놀라며 아빠, 어떻게 여기까지?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저분이 마르코스 아버지구나. 마르코스 아버지가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조 미스터,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루이스 페르난데스입니다. 아들이 정말 좋은 가정에 들어가게 되어 영광입니다. 악수를 청하시는데 손에 끼신 시계가 파텍 필립이더군요.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은 제가 물어보니 루이스 씨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 미안합니다. 가족들과 회사 임원들이 어떻게든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요. 마르코스가 너무 말렸는데 한국의 결혼식도 보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젊은 여성이 다가와 지원이에게 포르투갈어로 인사했어요. 마르코스가 통역해줬는데 제 여동생 이사벨라예요. 신부를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 해요. 이사벨라가 입은 드레스도 명품이 확실해 보였어요. 찻집 사장님이 허둥지둥 뛰어나와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손님이 많이 오셔서 하니까 루이스 씨가 괜찮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뒤에 서 있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찻집 밖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포르투갈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온 거였죠. 루이스 페르난데스 회장님, 아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페르난데스 그룹 후계자의 한국 결혼식, 양국 우정의 상징이네요. 저는 그때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마르코스가 그냥 사진작가가 아니었던 거죠. 루이스 씨를 둘러싼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회장님, 이사님, 부사장님 이런 호칭들이 들렸어요. 지원이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아빠, 마르코스가 뭔가 대단한 집안 아들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리둥절했지만 한편으로는 신기했어요. 이런 집안 아들이 우리 지원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마르코스가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와서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오신다고.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괜찮다, 괜찮아. 가족이 축하하러 오는 게 당연하지. 루이스 씨가 결혼식 도중에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조 미스터 마르코스가 지원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1년 내내 지원 자랑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더욱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어요. 루이스 씨가 신혼 선물이라며 건넨 봉투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 한국의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 계약서였어요. 마르코스와 지원이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작은 집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작은 집이 강남 펜트하우스라니. 그리고 이사벨라가 지원이에게 준 선물은 불가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어요. 포르투갈 오면 우리 가족 보석 컬렉션 다 보여줄게요. 지원이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페르난데스 가문은 포르투갈 5대 재벌이었어요. 포트와인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부동산, 호텔, 미디어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다더군요. 그런데 마르코스는 그런 걸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화려하지는 않을 줄 알았던 결혼식이 갑자기 국제적인 이벤트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상황에서도 마르코스가 지원이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부 아버지로서 인사말을 할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2년 전 웨딩홀에서는 제가 결혼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스는 제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아버님 정말 멋져요. 지원이가 복 받았어요. 라고 말할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년 전 그 악몽 같은 날과는 정반대의 순간이었거든요. 포르투갈에서 온 마르코스의 부모님도 영어로 대화했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미스터 조, 당신이 지원을 정말 잘 키웠네요. 신혼여행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도는 한 달간 여행이었어요. 마르코스가 아버님도 같이 가세요. 라고 했지만 저는 젊은 부부끼리 가라며 웃으며 거절했죠. 대신 사진 많이 찍어와라고 당부했어요. 지금 지원이는 임신 7개월입니다. 마르코스는 한국에 정착해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저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요. 아버님, 저 정말 행복해요. 지원이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는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아버님, 손녀예요.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제가 너희가 지어라라고 했더니 한국 이름과 포르투갈 이름 둘 다 지으려고 해요. 아버님이 한국 이름 지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소망소자의 꽃화자. 소아는 어때? 제가 제안하니 지원이가 좋아요, 아빠. 소아, 소피아. 두 이름 다 예뻐요라고 좋아했어요. 마르코스도 소피아는 포르투갈에서도 흔한 이름이에요. 완벽해요. 라고 신나했죠. 요즘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지원이네 집에 갑니다. 마르코스가 만든 포르투갈 요리를 먹고
지원이 배를 만지며 손녀 이야기를 하죠. 아버님, 소아가 태어나면 포르투갈어, 한국어, 영어 다 가르칠 거예요. 마르코스가 자랑스럽게 말해요. 어제는 지원이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 3년 전에 아빠가 막아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성재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들리는 소문으로는 결국 모든 게 밝혀져서 회사에서도 잘렸다고 하더군요. 피해자들이 고소도 했고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영경인의 선미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피해자 모임에서 서로 위로하며 치료받고 지금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더군요. 태서봐, 내가 용기 내준 덕분에 우리 애들이 다 새 출발할 수 있었어. 영경이가 고마워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66년을 살면서 가장 큰 결단을 내렸던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온함이 있는 거죠. 딸을 지켜낸 것,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곧 손녀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소아, 소피아.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이 아이가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네요. 아버지라는 건 때로는 자식을 울게 만들더라도 끝까지 등 뒤에서 지켜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웨딩홀에서 뛰쳐나온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기다릴 줄 알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무엇보다 진심을 다할 줄 아는 거죠. 제 딸이 그런 사랑을 만난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